이탈리아 현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한 여성은 어디선가 나타난 한국인으로 인해 그 만행이 결국 들통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남부 지역에 사는 아리아나 비스콘티라고 합니다. 최근 저는 어떤 중국 여자에게 아주 황당한 사기를 당했어요. 그 여자에게 맞은 뒤통수가 어찌나 아팠던지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얼얼함이 느껴지는 것 같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여러분은 저같이 바보처럼 속지 마시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우선 저와 제 가족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집안은 작은 토마토 소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는 가문에 내려오는 비법으로 토마토 소스를 직접 만들고 있는데 이게 맛이 아주 좋아서 꾸준히 주문해 주시는 단골 고객분들이 많고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최근에는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죠. 이렇게 내실이 튼튼한 가족 기업에 더해 저는 완벽한 가족도 가지고 있었어요. 공장의 대표인 할아버지는 커다란 아름 들이나무처럼 저희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주셨고 엄마 아빠는 제게 늘 자상하고 너그러우셨어요. 그리고 제게는 3살 차이가 나는 멋진 오빠 마테오도 있었죠. 어린 시절 오빠와 저는 토마토 농장을 뛰어다니며 같이 잠자리를 잡고 놀았고 할아버지와 부모님은 그런 저희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하셨답니다. 그렇게 언제까지고 저희 가족은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끔찍한 비극이 저희에게 찾아왔어요. 그것은 마치 엄청난 행운인 것처럼 실체를 속이고 저희를 만나러 왔고, 순진했던 저희 가족은 생애에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은 제 16살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저는 여는 때와 같이 토마토 농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죠. 그렇게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아빠가 여행 가방을 싸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어디 가시는 거냐고 여쭤보자 부모님은 공장에 엄청난 양의 주문이 들어왔다며 그것 때문에 중국에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대번에 얼굴을 굳혔죠. 혹시나 중국 출장이 길어져서 부모님 없는 생일을 보내게 될까 걱정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꼭 가야 하는 거냐고 그냥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처럼 전화나 이메일로 거래를 하면 되지 않냐고 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저를 달래며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빠도 우리 딸이랑 떨어져 있기 싫은데 중국이랑 거래할 때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꼭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게 좋아. 중국에 상거래 이메일을 보내면 해킹을 당하고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면 그 서류를 위조하는 일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거든. 아빠의 말을 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공장일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상거래에서 신용이 생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대체 중국은 비즈니스를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빠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우리 토마토 소스 상표권 등록도 해야 해서 이번에 중국은 꼭 가야 돼. 비스콘티 토마토 소스는 명백하게 우리 집안의 것이지만 중국에서는 아무나 먼저 상표 등록을 한 사람이 임자거든. 만약에 어떤 중국인이 우리보다 먼저 비스콘티 토마토 소스 상표권을 등록해버리면 우리는 원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재산을 통째로 빼앗기게 되는 거지. 그렇게 아빠의 설명은 끝났고 이 황당한 이야기에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다 있나 싶었죠. 저희 이탈리아에는 깡패 조직인 마피아가 있는데 그들도 이렇게 엉망으로 거래를 하지는 않겠다 싶더라고요. 부모님이 제 생일을 코앞에 두고도 급하게 출장 스케줄을 잡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원래 제 부모님은 그 무엇보다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거든요. 만약 중국이 저 정도로 엉망진창인 국가가 아니었다면 부모님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최대한 빨리 일 마무리 짓고 가능하면 우리 딸 생일 전까지 돌아올게.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안아주셨고 저는 좋은 마음으로 두 분을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가시는 건데 마음 편하게 떠나실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씩씩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시라고 말했답니다. 엄마 아빠 안 계시는 동안 우리 토마토 농장은 내가 지키고 있겠다며 말이죠. 그러자 부모님은 한결 마음이 가벼워 지신 듯 환하게 웃어 보이셨어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냈는데 그날 밤 저는 생전 꾸지 않았던 악몽을 꾸게 되었답니다. 글쎄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나오시더니 서글프게 우시며 아리아나야 너희 엄마 아빠 못 가게 해야 해. 가면 큰일 나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서글프게 우시든지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생생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죠. 창밖을 보니 이미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앞으로 1시간 뒤면 엄마 아빠가 공항으로 떠날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죠. 아무리 꿈에 불과하다 한들 꿈 내용이 심상치 않으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괜한 말은 삼가는 것이 맞는지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자꾸만 흘러갔고 어느새 30분 뒤면 부모님이 공항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죠. 이젠 정말 어느 쪽이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고 결국 저는 부모님께 꿈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돌아가신 할머니가 꿈에 나오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려던 순간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분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계셨고 저는 방문을 마저 열지도 닫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서서 의도치 않게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거래처가 중국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거래만 잘 성사되면 우리 아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건 걱정 없겠어요. 당장 내년이 입학이라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너무 잘 됐지 뭐예요. 정말 한시름 놓았어요. 당시 19살이던 오빠는 미국의 콜럼비아 대학교로 입학할 예정이었는데 부모님은 그동안 아무 내색하지 않고 계셨지만 사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중국에서 거래를 하자는 연락이 온 것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저는 꿈에 할머니가 나와서 중국에 가는 것을 말렸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입을 다무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엄마 아빠는 중국으로 떠나셨죠. 저는 부모님이 중국에 머무르시는 동안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혹시나 두 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불안하고 걱정됐죠. 그래서 저는 매일 부모님께 국제 전화를 걸었어요. 사고를 당하시지는 않았는지, 강도를 만나지는 않았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저에게 부모님은 황당해 하시며, 아리아나 너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아니야? 라고 하시더군요. 거기에 대고 저는 뭐라고 말도 못하고 속만 끓였죠. 그렇게 피가 마르는 것만 같았던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부모님이 귀국하시는 날이 되었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중국에 계시는 동안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셨고 거래도 잘 마치셨다고 했어요. 저는 역시 꿈은 꿈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날 밤은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다음 날부터 부모님의 몸에 점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엄마와 아빠가 구토를 하기 시작하시더니 몸에 열이 오르고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가족은 부모님이 몸살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먼 길을 다녀오셨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부모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그날 새벽 결국 엄마는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저희는 바로 부모님을 모시고 응급실로 달려갔죠. 다행히 아빠는 의식이 있으셨지만 숨 쉬는 것을 힘들어 하셨고 탈수 증상도 보이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엄마 아빠의 상태를 보더니 피 검사를 해보겠다고 하셨고 오빠와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렸죠. 할아버지는 아빠 옆을 지키고 계셨는데 걱정이 많이 되시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집에서 응급실까지 달려오는 사이에 할아버지는 꼭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죠. 그렇게 착잡해하고 있을 때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어쩐지 의사 선생님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쳐왔고 불행하게도 그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폐혈증이에요. 이미 염증이 온몸에 퍼져버려서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는 말도 안 된다며 이날 이때까지 크게 알아본 적도 없는 애들인데 죽을 병에 걸렸다니 믿을 수 없다고 다시 검사해보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잠시 뭔가를 생각하시더니 혹시 최근에 두 분이 평소와 다른 음식을 먹거나 외국에 여행을 다녀오지는 않았는지 묻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렇다고 바로 이틀 전에 두 분 다 중국에 다녀오셨다고 했죠. 제 말을 들은 의사 선생님은 이제야 이해가 된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중독에 의한 폐혈증인 것 같네요. 식중독은 주로 청결하지 않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었을 때 발생하는데 중국이 딱 그런 환경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요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식재료 역시 세척하지 않아요. 또 식당에서는 여러 음식을 만들면서도 도마와 칼은 딱 한 개만 사용하죠.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오염된 환경에서 발생한 세균이 저희 부모님의 몸에 들어와 식중독을 일으킨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할머니가 제 꿈에 나와 부모님이 중국에 가지 못하게 말리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그건 할머니가 기적처럼 만들어주신 기회였는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걸 그냥 꿈이라 무시해버렸던 거였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너무 후회가 되고 정말이지?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제발 어떻게든 해달라고,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좀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결국 저희 부모님은 그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부모님과의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에 저는 심장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죠.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 곁에 할아버지와 오빠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엄마, 아빠를 위해서 힘을 내자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부모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가 사랑했던 토마토 농장도 정성을 다해 갖고 왔죠. 오빠는 가족의 곁에서 지내고 싶다며 콜롬비아 대학교에 가려던 계획을 수정해 이탈리아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오빠가 콜롬비아 대학교에 가지 않을 것이라 했을 때 크게 화를 내시며 반대하셨는데 오빠가 어린 아리안나를 혼자 둘 수 없다고 하자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죠.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오빠는 틈틈이 할아버지의 공장 일을 도왔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갔어요. 그 후로 어느새 10년이 지났고 오빠와 저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어요. 그동안 저희 토마토 소스 공장도 꽤 많은 성장을 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렇지 못했어요. 늘 커다란 나무처럼 든든했던 할아버지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만큼 약해지셨죠. 요즘은 눈이 침침해서 서류를 보기도 힘들다고 하시며 이제 그만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희 남매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할아버지에게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며칠 뒤 할아버지를 북유럽 한 달 장기 투어에 보내드렸죠. 할아버지는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시며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여행을 떠나신 후 저희는 토마토 농장에서 일할 직원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어요. 저희 공장에는 직원을 뽑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중국인은 채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할아버지께서 만든 규정인데 저희 엄마 아빠가 청결하지 못한 중국인들 때문에 돌아가신 뒤 할아버지는 중국인들을 싫어하게 되셨거든요. 게다가 중국인들은 세상은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주변의 모든 것을 중국화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장의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죠. 반면에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가끔 한국인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저희 공장에 일하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인들은 엄청 성실하고 센스 있게 일 처리를 한다고 하셨죠.
오늘 면접을 보러 오기로 한 사람도 한국 여자였기 때문에 오빠는 이 사람에게 큰 결격 사유만 없으면 합격시키겠다고 했어요. 저는 오빠의 옆자리에 앉아 어떤 사람이 오려나 기대하고 있었죠. 잠시 후 까만 생머리를 길게 기른 20대 초반의 여자가 면접장에 들어왔고 자신을 한국에서 온 장유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유리라는 여자는 어딘가 조금 이상했어요. 당시에 저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일단 한국 여자들은 하얗고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이었고 깨끗하게 잘 관리된 손톱과 윤기 나는 머릿결, 오밀조밀, 귀티 나는 이목구비가 특징이었죠. 그런데 이 장유리라는 여자에게서는 그런 특징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머리가 심하게 기름져 있었고 길게 기른 손톱에는 검은 때까지 껴 있었죠. 아무래도 꺼림칙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저는 그 여자에게 정말 한국 사람이 맞냐고 혹시 중국인인데 실수로 잘못 지원한 것은 아닌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자기는 진짜 한국 사람이라면서 못 믿겠으면 자신의 여권을 확인해 보라고 하더니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서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로 그 여권을 건네 받았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그것은 한국 여권이 맞았습니다. 선명한 파란색 표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순간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해서 말문이 막혀버렸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오빠는 그런 저를 보고 작게 한숨을 쉬더니 제 대신 그 여자에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공장은 절대 중국인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려다 보니 제 동생이 실수를 했네요. 불쾌했다면 미안해요. 사과의 의미로 장유리 씨를 바로 채용할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오빠의 제안에 그 여자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고 그렇게 장유리는 저희 공장의 직원이 되었답니다. 처음에 장유리가 저희 공장에 출근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일부러 그녀를 피해 다녔어요. 그녀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스럽기도 했고 그녀도 무례하게 행동했던 저를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장유리는 뜻밖의 행동을 해왔습니다. 왜 자꾸 저를 피해 다니세요? 혹시 저 싫어하세요? 여는 날처럼 그녀를 피해 다니던 제게 그녀는 이런 질문을 던져왔고 저는 깜짝 놀라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면접을 보던 날 중국인이라고 오해했던 일을 정식으로 사과했죠. 사실은 그날 바로 사과했어야 하는데 너무 당황해서 그러지 못했다고 정말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여서요. 그러자 장유리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아나 씨가 한국인인 저를 중국인으로 오해한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창피한 일이지만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따라하고 있으니 아리아나 씨 같은 외국인이 보기에는 헷갈릴 수도 있죠. 저는 한국이 중국을 따라하다니 살면서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오히려 나는 한국만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너는 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장유리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이런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제 양심을 속일 수는 없으니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한국인들은 원래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쳐요. 방금 전에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이라고 하셨죠. 사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이 자랑하는 케이팝도 실은 다 중국 노래를 베껴서 만든 것이고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도 중국의 전통 의상에서 약간만 변형시켜서 만든 가짜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장유리는 한국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며 제발 이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장유리가 하는 말을 쉽게 믿기 어려웠지만 자기 나라에 대한 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거짓으로 할 일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녀의 말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한국이 이런 짝퉁 국가라는 사실을 굳이 저에게 알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장유리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장유리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리아나 씨가 저를 중국인으로 오해했던 일 때문에
저한테 미안해서 자꾸 저를 피하셨잖아요. 저는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못난 한국인인 제가 위대한 중국인으로 오해받았던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장유리는 그렇게 말한 뒤 이제 그만 농장에 일하러 가보겠다며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방금 장유리와 나눈 대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한국이 정말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색채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모든 문화 콘텐츠들이 다 중국을 따라한 것들이었다니 다시 생각해도 정말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장유리가 새삼 다르게 보였어요. 한국이 사실은 이상한 나라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장유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감추지 않고 털어놓다니 참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소 청결하지 않은 것이 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솔직한 사람이라면 믿고 일을 맡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와 이 일에 대해 상의해 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오빠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오빠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저처럼 장유리에게 호감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장유리 씨를 오빠의 사무보조로 일하게 하는 건 어때? 할아버지가 한국인들은 일 처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잘한다고 하셨잖아.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장유리 씨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 같아. 저의 이 제안에 오빠도 동의했고 이틀 뒤부터 장유리는 농장이 아닌 오빠의 공장 사무실로 출근하게 되었죠. 장유리가 맡은 일은 간단했어요. 사무실과 탕비실을 청소하고 사무실에 물품이 떨어지면 채워넣고 서류 복사나 파일 정리 같은 간단한 사무 업무였죠. 그런데 장유리가 사무보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공장은 탕비실의 직원들이 출출할 때 먹을 간식을 항상 구비해 두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탕비실 간식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은 간식 파구니가 아예 텅 비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참 이상한 일이었죠. 또 사무실에서는 자꾸 볼펜들이 없어졌어요. 볼펜이 그렇게 비싼 물건은 아니니 새로 사면 그만이었지만 그래도 당장 볼펜이 필요한 순간에 보이지를 않으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그만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제가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던 날 발생했어요. 그날은 토마토 소스를 새로 제조하는 날이었는데 저는 농장과 공장을 오가며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았죠. 이번 토마토 소스는 할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셨을 때 제조되는 것이라 특히나 신경이 쓰였고 저는 점심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10분 만에 식사를 빠르게 마치고 다시 공장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급했던 탓인지 저는 그만 급체를 하고 말았고 곧 온몸이 통통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는 저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는 없어서 그냥 사무실에 가서 잠시 쉬다가 오겠다고 했어요. 사무실에서는 장유리가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 짧은 인사를 건넨 뒤 바로 소파에 누웠죠. 그리고는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소파 옆 테이블 위에 올려 누웠어요. 이 반지는 엄마의 유품이라 제가 항상 왼손에 끼고 다니는 것인데 지금은 몸이 너무 부어서 반지를 낀 손가락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렇게 잠시 쉬고 있는데 오빠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역방송국에서 우리 공장을 촬영하고 싶다며 어떤 PD가 찾아왔다고 아무래도 나와봐야 될 것 같다고 하기에 저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 뒤로 그 PD와 촬영 일정을 조율하느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소파에 몸을 뉘었는데 문득 반지 생각이 났죠. 그런데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할 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져 보이지는 않았어요. 혹시 바닥에 떨어졌나 싶어서 테이블 밑도 살펴보았지만 거기에도 반지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답은 하나였죠. 반지에 발이 달려서 도망간 것은 아닐 테니 누군가 훔쳐간 것일 테고 그게 가능했던 사람은 딱 한 명 장유리밖에 없었죠. 저는 바로 장유리를 불러서 혹시 테이블 위에 있던 반지 네가 가져갔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장유리는 펄쩍 뛰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며
자신은 반지 같은 것은 보지도 못했다고 딱 잡아대더라고요. 저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오늘 이 사무실 안에 들어왔던 것은 나와 너뿐이었고 반지 주인인 내가 그것을 훔쳤을 리는 없으니 범인은 너일 수밖에 없지 않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도 장유리는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반지 내가 훔쳤다는 증거 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왜 생사람을 잡고 이래요?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네. 내가 받은 이 정신적 피해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난 10,000유로는 받아야 화가 풀릴 것 같은데. 도둑질을 해놓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장유리를 보며 저는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러자 장유리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것인지 더 큰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오빠가 달려왔는데 소름 끼치게도 오빠를 보자마자 장유리는 자기가 언제 난리를 쳤냐는 듯 얌전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리아나 씨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다 하라면서 불쌍한 척까지 했죠. 저는 장유리의 앞뒤가 완전히 다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오빠는 장유리의 이야기를 듣더니 지금 장유리 씨가 반지를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 않냐며 그 여자의 편을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미치고 펄짝 뛸 것만 같아서 장유리가 범인이 맞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장유리는 제가 너무 무섭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렇게 한순간에 저는 악녀가 되고 장유리는 불쌍하고 가련한 피해자가 되었죠. 당연히 반지는 찾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제가 아니었죠. 저는 반드시 장유리의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결심했고 아무도 모르게 사무실과 탕비실에 소형 CCTV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탕비실에서 간식을 무식하게 먹어 치우는 사람은 장유리였어요. 대체 욕심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장유리는 틈날 때마다 탕비실에 가서 간식을 먹어댔고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몰래 간식을 자기 가방에 넣기도 하더라고요. 공짜 간식에 눈 뒤집힌 그 모습이 어찌나 꼴불견이던지요. 그리고 예상대로 사무실 볼펜, 도둑 역시 장유리였어요. 그녀는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것인지 볼펜이 보이는 족족 자기 가방에 집어넣더라고요. 게다가 장유리는 언감생심 오빠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인지 오빠가 없을 때 오빠 의자에 앉아보거나 오빠의 컷옷에 몸을 비비는 등의 소름 끼치는 행동도 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영상을 오빠에게 보여주며 장유리를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죠. 오빠는 장유리가 정말 구역질 난다며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다만 내일 아침에 지역 방송국에서 저희 공장을 촬영하러 오기 때문에 당장 소란이 일어나면 곤란했고 결국 저희 남매는 장유리를 신고하는 것을 하루만 미루기로 했어요. 그런데 장유리의 실체가 만천에 폭로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충격으로 입을 다무지 못하게 되었죠. 그날 저희 남매는 머릿속은 엄청 복잡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 관리를 하며 공장에 출근했어요. 조금 있으면 방송국에서 사람들이 올 것이고 지금은 사사로운 원한을 푸는 것보다는 공장을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잠시 후 전에 인사를 나누었던 PD를 필두로 작가들과 카메라 촬영팀이 도착했는데 작가들 중에 예쁘게 생긴 동양인 여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제가 그 동양인 작가를 뚫어져라 바라보자 PD가 저에게 그녀를 소개해줬는데 그녀가 한국인이라고 했어요. 우리 막내 작가 김소영 씨인데 아버지가 외교관이셔서 그런지 우리말을 수준급으로 구사해요. 일은 또 어찌나 완벽하게 잘하는지 아주 우리 방송국의 보물이라니까. 그러면서 PD는 역시 한국인이라 그런지 우리 막내 작가는 남다른 것 같아 하며 한국인에 대한 칭찬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장유리에게 완전히 질려버린 상태라 PD의 말이 잘 와닿지 않았죠. 제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느낀 것인지 PD는 혹시 뭐 불편한 게 있냐고 물었고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장에도 한국인 직원이 있는데 여기 작가분이랑 참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중이었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작가는 묘한 표정을 짓더니 혹시 그 한국인 직원을 만나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같이 사무실로 가자고 했고, 그렇게 한국인 김소영 씨와 장유리가 대면하게 되었죠. 그런데 둘이 나란히 서자 그냥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둘은 같은 나라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왜냐하면 둘의 외모가 너무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한쪽은 제가 한국 드라마에서 늘 봐오던 뽀얀 피부와 귀티나는 이목구비를 가졌고, 다른 한쪽은 기름에 떡진 머리와 누런 치아를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장유리는 용케 한국말을 하기는 했지만 김소영 씨의 한국말 어기양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저조차 둘의 언어 구사 능력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죠. 저는 장유리에게 너 대체 정체가 뭐냐고 따져 물었어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장유리는 자신은 한국인이 맞다며 우겨댔고, 저는 할 수 없이 촬영팀에게 양해를 구하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는 이 소름 끼치는 여자의 정체를 알아야만 했거든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해 장유리에게 여권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장유리는 우물쭈물하더니 한국 여권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무정의를 통해 몇 번 여권 정보를 조회하자 그 여권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역시나 장유리는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이어서 경찰들은 장유리에게 진짜 여권을 꺼내라고 요구했고, 그제서야 장유리는 자신의 실제 여권을 꺼내 보였는데 그건 바로 중국 여권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저는 제 입에서 욕지거리가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상 입군 년이 감히 뻔뻔한 얼굴을 해가지고는 나를 가지고 놀아? 너 오늘 잘 걸렸다. 오늘이 아주 내 제삿날인 줄 알아. 저는 그렇게 소리치며 장유리, 아니 중국인 양미에게 달려들었고, 오빠는 그런 저를 말리느라 진담을 빼야 했죠. 그 사이 경찰들은 양미를 끌고 갔는데 그 와중에도 양미는 안 돼. 라고 한국말로 소리 지르며 한국인인 척 연기를 펼치더군요. 정말 가관이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벌어진 뒤 허탈해하는 저를 보며 한국인 김소영 씨가 다가와 따뜻한 위로를 해주었어요. 요즘 중국인들이 한국인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사기를 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저 중국 여자를 잡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인들은 정기 많고 상냥한 마음씨를 가졌다더니 김소영 씨를 보며 저는 그게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자 그동안 몹쓸 거짓말들로 한국을 욕먹인 양미가 더 미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김소영이라는 좋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딱 그거 하나만은 양미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참 양미가 체포된 지 얼마 후 저는 양미가 훔쳐갔던 제 반지를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야 혼란스러운 일들이 끝나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할아버지께서 여행에서 돌아오실 텐데 해드릴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현실인가요? 아니, 이런 이야기들은 종종 미디어에서 뉴스로 보긴 했는데 사연으로 접하게 되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여하튼,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을 전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언제나 사랑합니다.